탈영자 비교도 러시아는 한 2,000명 수준인데 우크라이나는 공식이 10만이고 비공식은 한 50만 됩니다. 시체 교환 비율이 있습니다. 15대 1 정도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가 거의 모든 전선에서 압박 중이기 때문에 서방 지원이 없으면 그냥 붕괴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위원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금호공대에서 초빙 교수를 하고 있는 진재일입니다. 저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군사력 관련해서 개인 블로그 진재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좀 분석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우 전쟁의 현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선 러우 전쟁 현황은 전황, 인명 손실 그리고 앞으로 서방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측의 인명 손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 손실에 대해서는 각가가 자국의 인명 손실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수행에 대한 어떤 비밀적인 사항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의 인원 손실은 러시아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 러시아의 인원 손실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인원 손실을 보면은 2025년 1월 4일자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 손실이라 하면 사망과 부상과 실종 탈영 등으로 다시 이제 전선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망은 아니고요. 근데 이 추세를 보면은 상당히 전환과 일관성이 있고요. 최근에는 한 두 차례 하락을 했습니다. 손실률이. 그래도 여전히 1,500명대 높은 수준이지만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난 겨울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라스푸티처럼 이상 고온 현상으로 기동이 좀 제한됐다는 점과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실제 병력 부족으로 실편성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게 된 문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손실과 관계없이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합니다. 지난 3년간과 완전히 다른 추세로 최근에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인원 부족이 가장 심각해서 과거의 포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지금 병력 부족 문제는 뭐 언론에 날 정도고 18세, 24세로 이제 지원병 제도를 해서 낮춰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장갑차, IFB 손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른 무기들을 보면은 MRLS나 쌤이나 고정익, 회전익 항공기들은 초전에 대부분 없어지고 지금 거의 손실 자체가 없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무기는 UAV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UAV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우크라이나 UAV로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인원 손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하는 러시아의 인원 손실은 85만 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전환과 일치하지 않고요. BBC에서 그 외주를 줘서 하는 스페인의 미디아 조나라는 업체에서 이걸 상세히 수집하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데 현재로 9만 1,000명이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제외하고 전사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된 인원은 6만 8,000명입니다. 그래서 확인된 인원의 3분의 1을 더해서 저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손실이 엄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이제 손실을 추정해 보면 손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과 부상과 실종과 포로, 탈영 이런 것들 다 더하는 것인데 그 6만 8천 명 확인된 인원에다가 2배수를 하거나 4배수를 하거나 해서 이게 정해 보면은 13만 명에서 최대 27만 명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한 150만 이상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는 13만에서 17만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략 6 내지 11배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피해가 심하다. 그리고 이 손실 자료 외에도 기타 지표가 있습니다. 포병 탄약 소모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인원 손실의 80%는 포병 탄약에 의해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포병 탄약 소모량은 5배에서 15배 이미 러시아가 많이 사용하는 걸로 2020년 6월 달에 영국의 왕립연구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탈영자 비교도 러시아는 한 2,000명 수준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공식이 10만이고 비공식은 한 50만 됩니다. 왜 공식이냐면은 공식은 지휘관이 탈영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영 즉시 보고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좀 시간을 있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탈영자 수 비교는 50배에서 250배 차이 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굉장히 확실한 자료인데 시체 교환 비율이 있습니다. 시체 교환은 전후 시체를 수거하지 못한 그를 적군이 이제
수거해 보관하다가 나중에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체는 뭐 포로교환과 달리 1대1로 하지 않고 있는 거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15대1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손실 추산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손실이 심하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고요. 전황은 러시아가 압도하고 있고 러시아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하게 작전 중에 있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반도만한 영토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병력 상황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로는 그 탈영자 문제가 계속되니까 우크라이나 검찰청 웹사이트에 탈영 데이터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는 2024년 12월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이상 봉쇄돼서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러시아는 굉장히 병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150만 명을 강행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선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은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 있고요. 쿠르스크 지역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침공한 것이고요. 그 외에 돈바스 지역에서 전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쿠르스크 지역은 보면은 이것은 젤렌스키가 협상용으로 좀 군사적으로 무모한 점령을 한 곳인데 이것 때문에 돈바스 전선 붕괴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쿠르스크 지역은 원전을 공격하고 있었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수미에서 이제 전력을 공급해서 투입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 우크라이나가 8월 달에 점령했던 거에 한 40% 미만, 지금 한 36% 수준의 영토로 이제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러시아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수자 지역입니다. 수자 지역은 중심지고 그리고 가스관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5km 정도 외곽에 진출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급히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북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일제히 압박을 해서 러시아군이 이제 동남쪽으로 계속 후퇴를 하고 있고요. 1월 6일이나 2월 6일에 부분적으로 동북쪽이나 동남쪽으로 대대급, 중대급 역습을 했는데 그냥 다 소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건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는 전쟁 상황이라서 이걸 다루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 전범 재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 자체도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 보급 기지인 수미 지역을 공중으로 굉장히 폭격을 많이 해서 거기서 창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자기 정예 병력들 여기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돈바스 지역을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 순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돈바스 지역은 거의 맨 위에 쿠피안스크 지역부터 말씀드리면은 쿠피안스크 지역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그 드니프로 강을 도하한 상태입니다. 드니프로 강의 지류인데요. 도하해가지고 이제 하안두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도보로 하는 그런 스트롱홀드를 확보해가지고 그 확보할 때까지는 보병으로 했지만 나중에 이제 중장비로 옮겨야 되니까 부교를 통해서 장비를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쿠피안스크 지역 자체는 도심에서 교전 중에 있고 그 지역을 남쪽에서 포위하기 위해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일어난 작전의 의미는 뭔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제 4개의 주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고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한 상태죠.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땅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쿠피안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드네프로 주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이걸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지역을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카르코프, 드니프로, 오데사 이쪽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돈바스 전선의 이제 차소브 야르 지역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루안스크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 밑에 이제 자포로지아, 케르손 이렇게 이제 4개 구역이 있는. 아직까지 루안스크 전선인데 여기는 가장 그래도 진도가 덜 나간 데입니다. 왜 그런가? 이 지역이 공업 지역과 광산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형도 험하고 안에 우크라이나군이 숨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광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출이 낮고요. 도심 지역 작전처럼 하나씩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드네프로 주까지 경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 도네츠크 전선의 이제 포크로프스크입니다.
포크롭스크에서는 돈바스 전선 전체에 보급 기지를 하는 쪽입니다. 드네프로에서 물량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옮기는 도로망과 안에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라서 이쪽을 러시아군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곽의 도로를 차단하는 도로와 철도 하나를 차단하고요. 그 북쪽 루안스크로 가는 것도 도로를 하나 차단했는데 아직 중심도로 큰 도로를 하나 덜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여기 포크롭스크가 결정적인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11개 여단을 보내서 지금 굉장히 러시아군한테 역공을 하고 차단하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인접한 안드리프카 지역에서도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수지하고 공단 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파로지아하고 헤르손 지역은 이미 옛날에 다 점령을 했고 교전이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자파로지아나 헤르손에 있지만 러시아가 회복하지 못한 지역은 드니프로 강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드니프로 강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드니프로 강은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경계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큰 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임진강보다 하구가 굉장히 큽니다. 강폭이 5km, 10km인 곳이 굉장히 많아서 교량 아니면 통과하기 힘들고 부교 같은 걸 써서 하다가 보면은 거의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 정도 경계만 하고 실제로는 아까 이야기한 포크롭스크를 점령하고 나면 거기를 통해서 뒤로 후방으로 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자파로지아나 헤르손을 러시아가 수복도 할 수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오데사가 전통적으로 러시아 도시거든요. 오데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전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내부가 이미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이건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아서 아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빨치산 활동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고요. 빨치산 활동은 러시아계뿐 아니고 우크라이나계도 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소위 말하는 내셔널리스트 나치들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점령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에 피해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젊은 사람 다 잡아가 버리고 경제도 엉망이고 이러니까 이제 저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계도 있고 우크라이나계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폴란드 인접한 로브노 주에서는 거기서도 활발합니다. 여기서는 헝가리나 폴란드나 루마니아 계통 소수인종이 사는 곳인데 이 사람들도 원체 우크라이나계 아닌 사람들 탄압이 심하니까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달에 크루스크 지역을 공격했을 때 그 정보를 누가 줬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계 빨치산이 러시아계 빨치산한테 연락을 해가 러시아계 빨치산이 러시아 정보당국에 이야기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우크라이나 원전에 체첸 중심의 아흐무트 여단하고 해병대 여단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막았죠. 그래서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게 별로 전략적 가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전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게 이미 그 내부에서 공격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다 노출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빨치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빨치산 활동에 루마니아나 헝가리에도 참석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내부에 붕괴하고 있는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람이 전 대통령인 포로셴코인데 이 사람을 며칠 전 체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을 모두 체포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서방의 군사, 경제적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크라이나 병력 부족, 무기 부족, 자금 부족이고 지휘부도 붕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치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도가 안 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탈영이 급증하고 있고 러시아가 거의 모든 전선에서 압박 중이기 때문에 서방 지원이 없으면 그냥 붕괴된다. 그 정도로 있고 우크라이나 정치인 떠나고 사령관들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 사령관들은 인기가 높아져요. 옛날 총사령관 잘루전이는 그걸 해고해서 보내가지고 영국 대사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실스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제 정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붙어 있는데 앞으로 젤렌스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일단은 푸틴이 젤렌스키하고는 서명을 할 수 없다. 내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건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못한다. 사실 왜 그 말이 맞는 게 임기를 넘겼거든요. 임기를 넘겼는데 비상계엄이란 이유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트럼프 쪽에 들어가가지고 트럼프에서 선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당선되지 않으면 자기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일단 정적들을 제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젤렌스키가 막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지만 내부 모습은 엄청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